네, 이제 좌장을 맡아주실 김영 파트너님께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인코리아에서 금융산업 정책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도 STO나 또 웹3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저희 컨설팅에서도 갖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도 웹3 STO 프랙티스까지 런칭해서 그 역시 제가 프랙티스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좀 저희는 실제로 STO를 가지고 플랫폼을 하고 만들고 계시는 실제 관계자분들,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재 규제 안에서 STO 플랫폼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토론을 건설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한 분씩 이제 저희가 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부터 좀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계속 금융업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슈퍼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발전할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금융과 비금융을 포괄한 저희가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거가 이제 2단계 웨이브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슈퍼앱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에는 이것도 생태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스, 뱅크에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폭발적으로 구축을 할 거냐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재작년부터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생태계 자체가 웹3로 넘어올 것이다. 이 웹3에 대해서 저희가 만면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복귀 드렸던 거를 하나씩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의 저희가 뱅킹 앱을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하게 은행을 통한 트랜잭션이 아니라 저희 비금융까지 포괄하는 생태계 다양한 서비스들을 은행의 하나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의 서비스를 보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기능이 올라와서 저희가 훨씬 더 원활하게 다른 앱이지만 쓰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는 고객들은 느끼지 못하는 물밑에서 일어나는 뱅크에저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면 미래 금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여지면 결국 웹3 생태계의 비중이 디지털 가상자산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생태계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의 핵심적인 거래 수단은 결국 디지털 가상자산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점점 편입되려는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저희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금융뿐만이 아니라 실제 핀테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희 크립토도 있고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STO도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NFT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실제 발행하고 유통함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규제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명확해져 가고 있는 STO 중심으로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STO 시장은 좌측의 글로벌 시장과 우측의 국내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사실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자산이 유동화된 것을 보시면 실제 글로벌 전체 규모로는 2030년에 저희는 거의 2.7조 정도 규모까지도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국내 현재 한 34조 규모가 결국 이것들이 한 10배 이상의 성장이 2030년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뭐 태사도 나오셨고 이제 펌블도 나오시고 다 나오셨는데 결국 기초자산을 어떤 기초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할 것이냐 이 기초자산에 주목을 해보면 저희가 향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더 무궁무진해지고 이 시장 자체 특히 부동산 채권 중심으로는 거의 기초자산이 한 1경원 수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들이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계 동향은 어떠냐? 굉장히 다양한 핀테크 분들께서 굉장히 플레이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증권업에서 이 웨이브를 타서 증권사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STO 플랫폼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컨설팅 업체다 보니 특히나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런 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올해 한 중반부터 굉장히 이 논의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 지금 뭐 국내 유수의 굉장히 대형 증권사들 상위 한 15까지는 전부 모두 이 플랫폼에 아마 증권사들이 합종연행 또는 핀테크와 같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다음 저희 토론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STO 시장을 굉장히 이 레거시 금융권에서 바라볼 때는 좀 규제가 아직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저희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사업, 그리고 심지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펀드를 내고 그리고 파라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더구나 클라우드 이슈에 대한 이미 보안 상품을 상용화해서 내는 것처럼 굉장히 이것들이 빠르게 제도화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올 2월에 이것들의 논의가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하나씩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규제는 저희가 내년 초 그리고 중순까지는 굉장히 좀 픽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STO 플랫폼이란 것도 결국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생태계의 핵심은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사실 죽은 플랫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당국과 함께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 핀테크 업체들이 이 생태계에 어떻게 같이 동반해서 상생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법적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좀 반드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좀 수면 위에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희 금융업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 기술이 결국 금융업을 굉장히 많이 디스럽션을 시켰습니다. 저희 향후 한 5년 정도는 결국 이런 STO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디스럽션이 반드시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 중심에 있고 이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잘 금융업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모두가 잘 이 변화에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영준 대표님께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문지상 종각투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그 뮤직하우 증권성 이슈가 이제 공식화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종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이제 STO 가이드라인이 쭉 나오는 그 선상에서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은 이제 조각투자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로 많이 이제 활용했던 어떤 법적 근거들은 공유라는 방법론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공동소유라는 방법론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증권이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났고 물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뭐 다르게 가겠다,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업체분도 계세요. 제가 만나보다 보면. 근데 이미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증권화에 대해서 이제 그 제도권으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결정이 되어졌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이행조치 완료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저희가 소비자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 자산. 저희는 미술품을 사실은 미술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기초자산이 미술품이었던 거죠. 좀 비싼 미술품. 네, 그 미술품에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걸 첫 번째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회사 원래 이름을 갖고 제가 설명하는데 저희 회사 이름 거꾸로 읽어보시면 에스셋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관점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미술품은 첫 번째 에셋 클래스입니다.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미술품이라는 거는 원래 수집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제 이걸 정말 투자. 근데 투자를 그전에는 이제 소수의 컬렉터들만이 했던 투자가 바로 미술품이었죠. 이제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걸 뭐 기관도 할 수 있는 투자의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증권을 발행하기 전까지, 그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파일럿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했던 그 부분들이 그때 저희가 한 회원이 13만 명 정도,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셨던 개인 투자자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금액이 한 작품 가격을 다 합치면 330억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림을 사용자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나도 그림 재매각해서 회수하는 데까지도 한 13,000명 이상 이미 한번 그 사이클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당 최대로 많이 참여했을 때가 한 10,300명 정도.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투자 자산들을 원하고 있다. 물론 요즘에 아까 제가 늦게 발표를 했던 크립토 윈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산시장이 모두가 다 어려울 때예요. 모두가 다 거래할 때고 위축될 때. 근데 항상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 끊임없이 투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봅니다. 저 작년 말에 저희 직원들이랑 타운홀 미팅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었어요. 여기 혹시 크립토 투자하고 있는 사람 손 조금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혹시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 투자의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사람들마다 계속 투자의 자산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TO가 주는 큰 의미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STO, T, 그러니까 STO 할 때 이제 토큰이라는 부분에 되게 많이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는 이런 다양한 자산들의 이제 그게 리테일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림만 할 건 아니죠. 저희도 이제 저희가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새롭게 이러한 그 투자계약 증권이든 나중에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림 말고도 다양한 자산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는 증권이라는 규격화된 안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저희도 이제 계속 만나가다 보면 다양한 니즈들이 있어요. 아까 뭐 채권 얘기도 나왔었고 항공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부동산 쪽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가 이제 STO 얘기를 하다 보면 파트너십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가장 많은 관심도가 쏠리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채 최근에는 엔터사나 아니 게임사 분들과도 미팅을 하다 보면 엔터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예를 들면 그걸 어떤 분은 저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펜 3.0 펜과 투자자를 결합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운반에 그 새로 발매하는 운반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발굴하고 있는 아이돌 팀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걸 투자계약 증권으로 발행하고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많은 고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이제 어찌 보면 유형 자산들 그림 여기에 이제 그
그 소도 있고 여러 가지 딱 눈에 보이는 자산들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더 커지고 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제가 만나본 분들은 금융권의 분들은 옛날 이런 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냥 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라는 거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옛날에는 애브스트랙트하고 되게 추상적인 걸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거,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액션 아이템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태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을 발행할 것들을 준비하고 나중에 토큰 증권이 완료가 된다면 그 토큰 증권 형태로 발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건물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펌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찬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저 퇴사의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부동산을 토크나이제이션해서 유통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대형 부동산, 특히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자산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실물자산 전반에 보셔서 저희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하는 이런 사업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로망자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 그리고 시장 영역에서도 가장 큰 영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부동산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부동산을 그 1차적인 타겟 마켓으로 잡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는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들은 대부분 그 흔히 말하는 부동산 펀드 매니저 출신들로 일단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형 부동산 펀드에 넣어서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간접 투자 기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소수의 고액자산가들 또는 대형 투자 기관들로 한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형 자산, 무량 자산에 투자하다 보면 주식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투자 수단이라고 해도 시기열을 길게 늘려놓고 봤을 때는 대체 자산의 투자 수익률과 거의 대동소이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는 시장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아주 극소수의 포션만 차지하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2018년도에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흔히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말씀하셨던 게 이 블록체인 시대에 돈을 못 번 거는 금융인과 법률인 그리고 건설인밖에 없다라고 그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기초자산이 없는 저 가상자산에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투자하는 건지 다들 의아해했었고 믿지 못했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공감을 하고 저렇게 신뢰를 하면서 거의 종교적인 어떤 이념처럼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봤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느꼈던 게 이 기술 자체는 분명히 시대를 좀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맞고 그 기술의 장점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잘 융합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했던 모습은 모바일 환경 자체가 워낙에 시장이 급성장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누구든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바일 통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같은 전문 인력들이 그 기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산을 매각을 통해서 투자 지분율만큼 같이 이익을 공동 쉐어하는 방식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성 부분을 저희 플랫폼에서 자체적인 거래소를 운영함으로써 황금성을 굉장히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 점을 노리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증권형 영역은 항상 자본시장법이라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요소를 이 허들을 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플랫폼의 투자자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마련될 수가 없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019년도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 제도를 통한다고 하면 보다 합법적으로 많은 규제 총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년 동안 금융위원회에 노크를 해서 저희가 2021년 5월에 최종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상의 법률적인 이러한 규제 특례를 저희가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꼭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저희가 증권업 라이센스가 없는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핀테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중개하고 투자 매매할 수 있는 이 브로커리지 라이센스를 저희한테 특례 요건으로 부여를 해줬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증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대체 거래소도 존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신청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한국 증권 거래소만 이제 증권 거래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민간 기업도 이 증권 거래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특례를 적용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일단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먼저 저희 플랫폼에 매도 신청을 하면 저희랑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탁사와 같이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좋은 물건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신탁사의 명의로 아예 소유권 자체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명확하게 절연 구조로 갖고 와서 저희 플랫폼 회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금 역시도 저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에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구조 또는 출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그리고 기초자산 다방면에서 완벽하게 절연되어 있는 구조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TO 관련된 이 토큰 증권 관련 법이 통과를 위해서 지금 발의가 됐고 일단은 금융당국 목표는 금년 말까지 통과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적은 수의 중간 매개체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단축시킴으로 해서 중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수료도 많이 절약을 시키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률 그리고 보다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1호 상품으로 해서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유닛 1개를 저희가 분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한 지 한 8개월 만에 연한상 기준으로 해서 한 10.6%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저희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면서 실질적인 토큰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거래, 그리고 청산, 클리어링까지 모든 사이클을 완벽하게 다 소화해낸 유일한 사례로 지금까지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펌블 또는 퇴사 그리고 또 뱅카와 같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관련된 시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한우 1,6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포브스 코리아 핀테크 550에 선정된 주식회사 스타키퍼의 CEO 박승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STO 시장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저희 뱅카오 상품이 왜 STO 시장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 사업에 있어서 웹3 기술의 도입은 안전성을 견인합니다. STO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형 증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기초자산의 데이터들의 분실, 위조, 해킹에 대한 리스크를 블록체인 기술로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현재 발행 예정인 투자계약 증권의 운영사는 투자자 명부를 공시해야 하고 이를 현재 투자업으로서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매일매일 거래가 빈번한 STO 시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명성과 익명성은 웹3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투자자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STO 사업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STO는 인간과 금융의 산업을 접목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분석과 자신의 결정이 옳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STO 시장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금융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개인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로 인해 유종의 미를 얻기에는 조금 챌린징한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치가 어떠하고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시장 이슈 등을 분석하고 삼성전자 가치를 판단해서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인 거죠. 다만 현재 STO로서 유통 가능한 상품들의 기초자산 대부분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원을 듣고 좋은 음악인지 개인적인 평가를 낼 수가 있고 그림을 보고 얼마나 감성적인 그림인지 고민할 수 있고 한우집을 방문해서 내가 먹은 한우가 비싼지 싼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O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 자산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분석에 담긴 정보가 데이터가 풍부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들이 웹3 기술을 통해 정보의 주권과 권리를 이용자가 보유할 수 있다면 STO 시장의 활성화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956년에 대한민국의 유가증권시장이 처음으로 개장되었고 1980년 기준으로 코스피라는 지수가 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이 개설돼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모펀드, VC라는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이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데이터와 금융의 융합인 STO 시장의 신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뱅카우 플랫폼이 왜 STO 시장에 적합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소한우라는 것은 자산 및 화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렇게 소에 대한 동상이 있죠. 한우 사육 시장은 매우 거대하고 매년 순환되는 시장입니다. 국내 한우 사육 시장은 약 22조 원이고 약 372만 주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사육 시장이고 만약에 이것들이 유통시장까지 포함된다면 총 시장의 규모는 한 3,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거대하지만 사육농가의 대부분의 사육농가 자본 규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한 마리당 생산 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농가가 100마리를 사육한다면 9억 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농가들은 이런 자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부분 토지담보대출, 사료회사 여신, 그다음에 이사금융권 캐피탈을 이용해서 고금리로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우 시장의 거대한 규모 그리고 그 안에 플레이어들의 자본 조달 니즈가 저희 뱅카우 사업 시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ST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정보와 데이터들이 풍부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우의 경우 이미 매일 60개 도축장에서 매일 4,000도 이상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래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등급별로 매일매일 평균 시세가 얼마인지 주식시장처럼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의 유전 정보 또한 확인 가능하고 해당 송아지의 아비, 어미, 형제 등의 출하 등급 성적 등을 고려해서 유전 지수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공공 데이터로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 가능할 수 있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뱅카우는 한우라는 이제 기초자산의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토큰으로 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뱅카우는 증권형 토큰으로서 발행될 수 있고 추후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대신 한우를 공급하는 토큰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발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저희 스타키퍼는 뱅카우 사업 외에도 솔직한우라는 한우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뱅카우 한우 커머스 샵에 결제 토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결제형 토큰으로서 발행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우라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이미 풍부하고 투자자들이 한우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이 담긴 데이터 또는 정보만 축적된다면 STO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가축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내용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저희 토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질문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자 했었던 게 STO가 가지는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한테 저희 일반 국민들한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발표 중에 다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전 국민이 건물주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 특히 하이나벨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고가의 미술품의 문턱을 낮추겠다.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지만 이게 손값이 올랐네.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어디 가서 투자를 해야 되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활성화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실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많아지는 결국 저가 생각할 때는 금융 일종의 투자의 민주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맞는 의미라고 생각을 다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좀 중요한 어찌 보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규제가 조금 법제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 증권사가 굉장히 주체적인 플랫폼을 하게끔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증권사들이 굉장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사실 실제 지금 다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다 샌드박스를 받고 계시고 하고 계신데 이때 증권사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계시는 플랫폼 간에 어떤 일종의 합종 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경쟁을 때로는 해야겠지만 또는 뭐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펼쳐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부터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받는 질문, 특히 진짜 IR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뭐 지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저희 이제 증권사 두 곳이 저희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협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끔씩 이제 STO 관련해서 누군가 만나면 너무 자산들, STO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증권사에 찾아가 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여기 지금 이제 뱅카오나 펌플이나 다 그 본인의 비즈니스 테러토리 안에서 이제 이걸 금융과 결합하기 위해서 여러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증권사는 주식 잘알죠, 채권 잘알죠. 근데 실제 상품으로 들어가는 STO 시장에서 다루는 상품들은 기존에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맨 처음 STO 얘기할 때는 뭐 지분에 대한 STO를 얘기했지만 그건 이미 다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전자증권으로 다 되고 있는 영역들이고 결국은 STO에서 커버하고자 하는 자산들은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새로운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사도 되게 약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상품을 발행하는 그런 다양한 플레이들, 발행 회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게 한다면 결국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은 유통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발행과 유통은 또 구분을 해야 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유통 그 증권사가 전부 다 이걸 가져갈 수는 없는 시장이다. 전문성 있는 발행사들이 이걸 또 해줘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네. 일단은 증권의 이제 발전했던 그런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지류증권, 그 다음에 뭐 얼마 전부터는 전자증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으로 좀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증권사는 전자증권까지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한 확장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한 이런 리테일 영역에서의 어떤 투자자 생태계 이런 것들을 빨리 흡수하기에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증권사나 은행이나 대형 금융기관들보다는 저희 같은 민첩한 핀테크 회사들이 훨씬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승기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자산의 영역은 이제 테사나 뱅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교집합이 형성되지 않는 자산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집합이 큰 영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좀 공격을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한데 자본력도 뛰어난 인적 요소도 뛰어난 증권사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쪽에서 커버하는 영역과 저희들이 커버하는 영역의 마켓 사이즈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대형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 물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거고요. 저희가 커버하는 시장은 분명히 중소형 시장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마켓이 겹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꼭 저희한테 경쟁 요소라기보다는 시장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저희한테는 오히려 촉매제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환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당연히 저희 투자계약증권이나 STO 사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저희 스타키퍼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증권사의 적절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현재 금융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발행이 아닌 유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발행에 대한 사업 비즈니스는 여기 나와 계시는 이제 종합투자사의 운영사가 될 거고, 사실 투자계약 증권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동사업 운영자인데 기초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노하우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환우라는 것이 뭔가 증권사가 뭔가에 가서 뭐 배설물을 치우고 뭐 이렇게 사료를 주고 그러한 사육 노하우는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발행사 또는 운영사로서는 이제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증권사가 해야 되는 몫이 있고 저희 이제 참석해주신 핀테크 회사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걸로 이제 좀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좀 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제 말씀을 다 드리셨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다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하는 형태가 사실 STO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문턱이 낮아진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기초 자산, 그 기초 자산이 얼마만큼 매력적이냐 사실 그래야 사실 결과론적으로 조금 고객들이 집중을 하고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술품, 뭐 건물, 한울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기초자산 시장이 뭐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저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초자산의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지는데 고객들 관점에서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게 STO라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마치 크립토처럼 변동성도 심할 것 같고 이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가 얼마만큼 객관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다 보니 이것들이 좀 약간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할 때 일종의 허들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더 확장될 기초자산의 영역은 뭐 다 업체 기밀일 수도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유망할 거다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그 소비자 허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각사가 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조 대표님부터 반대로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람, 인재까지도 이제 어떤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라고 직접 대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이라는 어떤 문화 상품, 그 인적 자원이 바탕이 돼 있는 부분까지도 초기부터 투자를 해서 나중에 같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미니멀한 이런 기획사 프로젝트까지도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금융 영역에서 이게 접근이 가능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장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도 그냥 이런 ICO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개념 이전에도 소위 자기 자신은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어떤 농구 선수가 자기에게 투자해줄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했었던 사례가 옛날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안 됐던 부분들은 시장에서 그게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지 그리고 중간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내 원금은 또 어떻게 보호하게 될지 그런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보완이 돼야지만 그런 단계까지 좀 접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산들을 분명히 유동화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다양한 자산들의 종류가 많아지는 시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뭐 테사도 그렇고 뱅카우도 그렇고 투자계약 증권으로 이제 발행을 하시면서 이 가치 평가에 대한 어려운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좀 곤혹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미술 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기존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비정형적인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런 어떤 투자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었고요. 다만 이게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기술을 빌어서 이러한 갖고 싶었던 자산들을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이 사업을 영위하는 민간 기업에게 이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이 평가받던 가치평가 방식을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바로 끌어내게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을 어차피 정책적으로 끌어안고 들어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오류를 감안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부여가 되면 비효율적이었던 이 시장도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에서 누구도 빠르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네. 네. 우선 저희 뱅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돼지나 닭 이런 종류의 가축들을 조강돼서 투자계약 증권으로서 발행할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갖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한우를 선택한 이유는 사육 분가의 면적 단위당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축이 한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우로 시작을 했고, 추후에는 이제 올해 발행 예정인 투자계약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우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5마리 이렇게 우방 단위로 묶어서 이제 상품을 발행해서 뭔가 투자자의 리스크를 좀 분산화할 수 있는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은 경매장에서 도축돼서 그 경매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조금 밸류체인, 엑시트할 수 있는 밸류체인 단계를 후로 좀 옮겨서,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도축해서 상품화해서 그 상품화된 가격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기초자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가치평가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초자산의 성질에 따라서 사실 엑시트한 기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금융상품화 할 때는 이 밸류체인별, 프로세스별 그 구간 설정이나 투자의 그 상품화하는 것들, 이런 스킬은 굉장히 암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또 부정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또 많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또 일반 국민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STO라는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 마치 크립토가 움직이는 거, 가상화폐가 출렁이는 것들 이런 거에 따라서 마치 STO 시장도 따라서 좀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냉철히 말씀드리면 이 크립토 열풍 자체가 사실 한 번 좀 꺾인 상황이고, 이게 다시 지금 바운스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실제 업체 이제 대표님들 하시면서 다른 영역이지만 이런 영향들이 지금 실제 있으신가요? 아니면 별건이신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공통 분모는 존재하지만 자산의 속성이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크립토는 앞에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실물이 기반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간폭이 굉장히 볼러타일이 너무 큰데, 실물이 기반이 되고 있는 주로 이런 STO 쪽에 있는 상품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실물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은 그만큼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갑자기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실물의 가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연동성들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마켓의 디맨드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죠. 저희도 테스트로 저희가 이제
그 증권화 작업으로 하기 전에 저희 앱에서 그때는 거래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이면 수억 원어치도 사람들이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거래 내용과 저기 실물 가치가 완전히 연동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빨리 팔고 나갈 거야. 나는 회수하고 싶어. 이 사람의 니즈하고 사실은 그때 가격의 변동성들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생긴다고 해서 뭐 20, 30% 손해보고 파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1,000원에 했으면 어떤 건 빨리 팔면 980원, 940원 이렇게 거래하고 올라가도 뭐 1,100원 사실 그렇게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영향이 있는 건 이런 거죠. 크립토 시장이 좋을 때 그걸로 돈 벌으셨던 분들이 신흥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술시장도 막 파랑이 네, 없고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좀 냉각기 이런 게 사실 영향을 주는 게 더 크다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굳이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STO 업체에 하시는 STO 업계가 굉장히 오해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TO는 절대 저희가 생각했던 투기성 자산이 아닌데 마치 그 말씀 주신 공통분모 때문에 그렇게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오는데 좀 그런 말씀을 조금 한번 더 의견들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이 과거 한 4년 전 2018년 19년을 복귀를 해보면 저희 금융업에 되게 화두가 됐던 게 마이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엄청 굉장히 붐업이 있었고 당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었고 근데 사실 지금 와서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가 마이데이터가 출범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시장을 디스럽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지 않나. 결국에는 마이데이터도 결국 원타임 하이프로 지금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STO도 사실 이번엔 그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STO가 마이데이터와 같았던 그런 원타임 하이프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당국들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저희가 조금 규제들을 검토를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듣고 싶어요. 네네. 제 이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장현님이 미워 보이는 분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누구도 풀지 못하는 분들 너무 과감하게 던지셔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는 그 기술이 시장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었던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원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이 이제 부상하면서 이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보상 체계가 그 이용자들 또는 자기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개인에게 보상이 크게 주어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오롯이 그 데이터를 팔고 사는 그 사업체들, 기업체들에게만 어떤 마케팅 목적 또는 제품 생산 목적으로만 기획을 해왔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흡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저희 블록체인 기술 영역에서만 보면 과거에는 이제 ICO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STO도 지금 현재는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실물자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실물자산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시장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소수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지만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시장에서 또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뒷받침이 돼가면서 지금 나아가는 시장이라 단순하게 짧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술, 아까 이제 벤카고에서도 유틸리티형, 투자 토큰 증권형, 그 다음에
결제형 이렇게 다 기술적으로는 다 이미 완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맞춰주고 시장에서 이 수요를 따라와 주기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조금만 첨언할까요? 네네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세 번째 창업을 한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저희 앱을 처음에 안 만들고 파일럿으로 행사를 열어봤어요. 이거의 그림에 이제 사람들 투자한 얘기도 안 했고 그때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거 보러 오세요. 심사했으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 다 모여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던졌는데 거기에 그날 150명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회사인데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시장에 니즈가 있어서 사실 굴러가는 거. 이게 증권으로 가고 STO라는 단어, 일반인들은 STO 단어도 모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몰랐고요. 저희 아까 3만 5천 명 결제하실 때 그분들 블록체인이 있는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러한 투자 상품들, 이러한 시장의 니즈들이 있었고 그게 모여져서 굴러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게 증권이고 돈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규제와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단지 이제 어렵죠. 이걸 기준을 맞추려면 어려운데 조금 더 완화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좋겠고 또 반대로 발행을 하는 회사도 그 규격에 맞게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보다 보면 너무 아이디어하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저 어떤 친구는 제가 멘토를 하는데 그 신메뉴에 대한 주제를 조각 투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증권 신고서 발행하려고 보면 그 신메뉴에다가 어떻게 증권을 발행할 것이며 비용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는 진짜 금융이 들어가니까 더 구체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제 규제가 지금 그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다 이제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사실은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물론 이거는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가이드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가이드가 엄격하게 준수한다라는 전제하에 좀 문턱을 좀 낮추고 많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 드렸고요. 이제 오늘 거의 토론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소개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더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자장님께서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를 해야 이 생태가 커진다고 봅니다. 초기 시장에서 결국 상품이 다양해야 하고 많아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저희도 이제 다른 자산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이 그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기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앞에서 시행착오 해봤고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그 다음에 플랫폼들을 이제 그걸 약간 어찌 보면 표준화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미술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자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왔었던 시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같이 업계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통 금융권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바탕이 돼서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보다 많은 효과를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어떠한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너무 초기 시장에서 분명히 오류나 실수가 존재할 수도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응원이나 성원을 좀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STO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사가 투명하고 그 정보를 잘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물론 투명하고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는 자산이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금융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수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올해 내 상품을 발행할 예정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저희 저 포함해서 모두 말씀드렸던 거 논지를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요약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저희가 음지에서 암암리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하이레벨스 중심의 고유 투자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투기성 자산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 법제 가이드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니 아마 한 내년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사실 컨설팅 업계에서 아마 내년 한 하반기부터 훨씬 붐업이 아주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시는 다양한 기초 자산을 STO 안전한 거래 형태로 유통하는 직접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모두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말씀 전해주신 게 감사합니다.